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폭넓고 특색 있는 여러 작품들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스타 브랜드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로건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슈퍼히어로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엑스맨 시리즈입니다. 근데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독특한 그런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중에서도 아마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울버린이겠죠. 울버린 하면 자동적으로 휴잭맨이 떠오르는데요. 휴잭맨은 울버린을 무려 17년 동안 9번이나 연기했습니다. 그 9번째 해당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로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장르에 속하는 영화이지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굉장히 개성 넘치게 사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장르의 역사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면서 영화들 사이에서의 그 변별력이 점점점 없어지는 과정에서 로건은 확고한 개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꽤 흘러도 이 작품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볼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다감하고 가장 쓸쓸하면서 가장 사실적인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의 로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힘이 넘치고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고 그래서 적들을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히어로만은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로건으로 등장하는 휴잭맨은 끊임없이 수전증 때문에 손을 떨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있고 등에는 수많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를 생각할 때 본인이 의도치 않게 잘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에 관한 성찰과 반성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있는 엘파소에서 로라라는 어린 뮤턴트,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소녀를 데리고 일종의 긴 로드무비를 거쳐서 그러니까 노스다코타까지 데려가는 그런 긴 여정을 소화하는 흥미진진하고 개성 넘치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영화로 탄생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들 굉장히 많습니다. 추격자들을 피해서 어린 뮤턴트들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은 초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이고 또 피해자로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배낭을 맨 채 막 달려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추격자들은 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어린 뮤턴트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초능력들을 발휘해서 그들을 부분적으로 격퇴하지만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 순간 분노만이 그의 결정적인 힘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로건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로건인 울버린이 적극적으로 활약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로라와 함께 2인 1조로 멋진 액션을 통해서 그들을 격퇴하게 되죠. 근데 이 장면들은 단순히 멋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영화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쓸쓸함이라든지 혹은 인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정서가 녹아있는 그런 액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장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액션의 합이 얼마나 훌륭하게 시각적으로 펼쳐지느냐가 아니라 그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는 어디를 지향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액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를 찾아줘입니다.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무려 2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신다면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그렇게까지 길다는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워낙 재밌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데이빗 핀처입니다. 현존하는 할리우드의 모든 감독을 통틀어서 아마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완벽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길리안 플린의 원작 소설 자체가 워낙 재미있는데요. 그것을 사실은 그 소설을 읽게 되면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예를 들어서 극 중에 굉장히 참혹한 살인 장면들도 있고 또한 굉장히 야단스러운 그런 성애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데요. 바로 그런 데서 데이빗 핀처의 능력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영화를 스릴러 장르로 보게 될 때 남편이 아내의 살해범으로 혹은 아내를 실종시키게 됐던 어떤 주범으로 몰리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마치 히치콕의 스릴러처럼 펼쳐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전반부에서 이미 그렇게 깜짝같이 사라졌던 아내가 돌아오는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후반부의 이야기를 펼쳐지게 되죠. 이 영화를 일종의 사랑과 관련된 혹은 부부간의 권태와 관련된 스릴러로 본다면 영화 표현 중에서 7-year itc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녀 관계가 한 7년쯤 지나게 되면 마치 가려운 것처럼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게 된다는 데서 나오게 된 일종의 수고 같은 것일 텐데요. 영화 속의 둘의 관계가 실제로 7년이 됐습니다. 이들이 처음 데이트를 하게 된 초반부는 영화 속에서 무척이나 에로틱하고도 로맨틱한 장면들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과 가장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사이가 되게 되고 그 권태의 끝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다면적인 측면을 묘사한 굉장히 흥미로운 장르 영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의 후반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가게 되면서 두 가지의 만들어진 이야기가 경쟁하는 구도를 가진다는 것이 사실은 평론가로서 저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내는 꾸며진 이야기 혹은 남편이 주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대중들 앞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이야기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인가를 향해서 후반부는 달려가게 되는데요. 그 측면에서 이 영화는 플롯으로 보아도 흥미롭고 혹은 두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로맨스와 치정과 그리고 살인극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일련의 두 사람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흥미로운 장르 영화로도 주목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될 때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입술에 이제 음식을 먹다가 설탕이 묻었을 때 굉장히 로맨틱하고 다정하게 남자가 닦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이 남자는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여자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두 장면만 대비해 봐더라도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얼마나 복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로맨틱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혐오스럽겠죠. 그런 극단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재밌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매드랜드라고 한다면 작년 아카데미에서 이 영화가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여우주연상까지 휩쓸면서 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받았던 그 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보다 한 해 전에 있었던 기생충의 영광을 이어받은 그런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클로이 자오라는 중국계 미국 감독인데 이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영화의 거대한 성공으로 단번에 신데렐라처럼 등극한 그런 감독이 되었습니다. 더 돋보이는 것은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프랜시스 맥도먼드일 것입니다. 아카데미 영화 역사상 한 배우가 연기상을 3번 이상 차지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3명밖에 없습니다.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이전에 파고로 영화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3빌보드로 받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이 노매드랜드까지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프랜시스 맥도먼드 연기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것은 맥도먼드를 제외한 나머지 배우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추어 배우들이고 실제로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노매드들, 그러니까 유랑자 생활을 택해서 떠도는 사람들을 직접 영화 속에 캐스팅했다라는 점이죠. 만약에 사전 지식 없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노매드로 출연하게 된 아마추어 배우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연출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의 톤을 낮추고 연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서 이물감 없이 연기하는 프랜시스 맥도먼드 역할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매드랜드는 원작 자체가 넌픽션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집세를 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떠도는 어떤 현실을 일종의 고발에 가깝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저널리스트가 쓴 그런 작품인데요. 영화는 거기다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픽션화된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있죠.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펀이라는 인물, 그리고 펀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 데이브라는 인물과의 이야기는 원작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펀이라는 인물을 일단 그 사랑에 관해서만 묘사를 한다면 두 가지 사랑사에서 이 인물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 서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금은 부재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별을 했기 때문인데요. 워낙 사랑했던 그런 일생일대의 자기의 남편이고 사랑하는 배우자이고 친구였기 때문에 그 상실감에서 사실은 펀은 벗어나지 못한 채 밴을 타고서 전국을 떠돌면서 차를 집삼아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노매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곁에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와서 함께 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을 하는 데이브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데이브는 그녀를 말하자면 과거로부터 꺼내주는 남자 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녀에게 과거는 굉장히 따뜻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있었고 또 아버지와도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데이브는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정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영화 속에서 펀은 사실상 2번 떠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그녀가 떠날 때는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는 것이고 떠밀려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노매드들과 달리 그녀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이 과연 어떤 선택인지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영화는 펀의 어떤 사랑 이야기 혹은 그녀의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로도 흥미롭지만 극 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조연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매드다라는 부분들이 흥미로울 것이고요. 영화 속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쭉 보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집 없이 차를 집삼아 떠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동정과 연민의 눈길로 쳐다보기가 쉬운데 원작과 가장 다른 이 영화의 특색은 그 사람들을 연민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노매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중요하고요. 영화를 다 보시고 난다면 삶에서 꼭 그래야만 하는 단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감동적인 순간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8부작 드라마입니다. 드롭아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났던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 관련 기업인 테라노스 그리고 테라노스의 CEO인 엘리자베스 홈스에 관한 실화를 직접적으로 다룬 굉장히 지적인 작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될 정도로 핫한 그런 이야기인데 무척이나 지적이고도 섬세한 그런 손길과 연출을 통해서 잘 꾸며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시리즈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홈스는 실상은 본인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단 한 방울의 피만 제공을 하게 되면 무려 240가지나 되는 그런 관련된 질병들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신기술을 내세워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투자 금액들까지 유치하게 되는 건데요. 훗날 이것은 거대한 사기 사건으로 발각이 되게 되고요. 사실은 그런 기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시리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바로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희대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약간 독특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애초부터 망가진 사람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자기의 기업을 출발시키게 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비유하자면 악마의 유혹이 들려올 때 그것을 덥석 물어서 결국 파멸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시리즈는 진진하게 그려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역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아만다 사이프리드인데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이 시리즈의 초반부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애띤 모습에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점점점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얼굴이 냉정하게 굳어지는 모습을 훌륭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캐릭터는 그야말로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타락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의 중반부에 이어서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어떤 파멸의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테라노스의 거대한 악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그런 어떤 휴먼 드라마 혹은 고발 드라마로도 훌륭히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노스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려는 일군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양자 사이의 이야기를 오가면서 8부작 내내 굉장히 탄력 있게 굴러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기기를 마침내 초기 단계에서는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거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출장을 가게 되죠. 스위스로 출장을 간 상태에서 이 투자자들, 미래에 투자를 할 것으로 약속한 사람들을 앞에서 그 기기를 직접 시연해 보이고 그 결과로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나와야 상대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애초에 한번 해봤을 때 성공한 것과 달리 이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했을 때는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대로 고백하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그들 앞에서 재차 시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기회 앞에서 그들을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위기를 넘길 것인가? 여기서 엘리자베스 홈스는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을 그 기계 속에 넣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자기가 도출했던 그 결과를 지금 마치 현재에 나온 것처럼 이 투자자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거기에 대해서 훗날 이 엘리자베스 홈스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기계가 그날 한 번만 작동되지 않은 거니까 나는 그들을 속인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만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였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그를 유혹했던 일종의 파우스트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 그녀는 타락의 길로, 전락의 길로 가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자베스 홈스를 연기한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연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또 그 부분을 포착하는 연출이 좋아서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변곡점처럼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구나 라는 어떤
탄식과 함께 보시게 될 그런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브루클린이라는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시얼샤 로넌이라는 이 배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나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28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배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 이 시얼샤 로넌이 남긴 그런 필모그래피만 봐도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급 최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연기력과 그것을 영화들을 골라낼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선구안으로 자기 이력을 탄탄하게 꾸려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시얼샤 로넌의 가장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브루클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브루클린이라는 영화는 한편에 굉장히 로맨틱한 로맨스 영화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로맨스들을 통해서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한 여성의 성장 드라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의 주인공은 앨리스라는 여성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인데요.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민을 해서 새로운 생활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향수병을 앓으면서 고향에 대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일종의 파티와 모임 장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고향 사람이 아닌 존재를 만나게 되죠. 바로 토니라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토니라는 굉장히 다정하고도 귀여운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는 과정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고향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고 고향 마을인 그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로 잠시 다녀오게 되게 되는데 그만 거기서 또 다른 굉장히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짐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도 토니만큼이나 착한 사람이었고 반면에 부모의 굉장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그런 남자였었는데요. 이 남자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구애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로맨스 영화라는 장르로 볼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맨스 영화로 짐과 이 토니 사이에서의 선택은 단순히 이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를 내가 더 사랑하는가, 누구를 더 원하는가의 선택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은 그야말로 자신이 떠나온 고향 마을, 그러니까 아일랜드를 뜻하고 있고 그 아일랜드를 포함한 세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민을 간 초기에 사실은 이 에일리스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은 회계사라는 직업이었었죠. 그래서 야간 대학까지 다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회계사로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일랜드로 잠깐 다녀온 사이에 그 아일랜드에서 의외로 회계사 일을 맡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회계사 일로 굉장히 주변에서 높은 평판을 받게 되면서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짐을 선택한다면 짐이라는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떠나온 향수 가득한 고향 마을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계사라는 직업적인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죠. 반대편에는 토니가 있습니다. 토니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를 굉장히 감싸주었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던 그런 다정하고도 귀여운 남자,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를 선택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 의지로 처음으로 발 디디고 서게 된 브루클린을 포함한 새로운 세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까지 이르게 한 그런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로맨스라는 장르로 볼 때 이 영화는 특히 전반부에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달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남자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 사랑 영화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남자를 어떻게 직접 사랑에 빠지는 순간들을 묘사하는가라는 게 중요할 텐데 흥미롭게도 두 남자 모두 다 함께 춤을 추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두 사람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일련의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볼룸에서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대를 구경하는 어떤 재미까지 있습니다. 어찌됐건 토니와 춤을 추게 되고 브루클린에서 그리고 아일랜드 시골 마을에서 짐과 춤을 추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자 사이에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로 영화가 설정된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이 단순한 두 남자 사이에서의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런 똑같은 설정 속에서 그녀의 어떤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춤을 추는 이 두 가지의 장면들을 대비하는 것은 영화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이면서 훗날 그녀와 결정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어떤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디즈니 플러스 스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저의 추천작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로맨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액션 스릴러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특별하게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이동진이었습니다.